네, 반갑습니다. 이원주 재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번째 시간이죠. 재형관리사 재무회계 입문 강의 7번째 무형자산과 투자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형자산부터 나오는데요. 무형자산의 개념이 우리 교재 34페이지 메뉴에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일단 형태가 없다. 그래서 무형자산이죠. 유형자산하고 거의 비슷한데 형태가 없다는 게 다릅니다. 기업이 영업 자금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표성 자산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냥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브랜드명, 재고 출판 표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무형자산 일종이고,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특허권, 기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무형자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형자산 인식 조건이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에 부합하고, 무형자산 정의 우리 봤죠? 기업의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는 없는 식별 가능한 그게 무형자산의 개념이었고요. 정의에 부합하고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미래적 경제적 효益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원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신뢰성 있게. 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되는 원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취득하기 위해 얼마를 지출하는 게 있겠죠. 소프트웨어 개발하려면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게 있겠죠. 그 조건하고 유입 가능성, 이 무형자산을 통해서 미래에 효益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제 조건이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고. 다음에 인식 조건이 있습니다. 영업권의 개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업권의 개념. 처음에 나오는 무형자산이 영업권인데요. 영업권은 어떤 다른 기업에 비해서, 동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서 우리 회사가 더 우수한 게 있다면 그 우수한 거를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영업권이란 기업이 우수한 경영진, 제휴상 비법, 원만 노사관계, 뛰어난 입지 조건 같은 거. 그래서 휴대폰 가게 생각하시면 이런 코너에 이렇게 잘 보이는 대로변에, 코너에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휴대폰 가게가 하나 있는 이 휴대폰 가게하고 이 골목 안쪽에 잘 보이지 않는 이쪽에 있는 휴대폰 가게하고 비교하면 거의 똑같은 시설 설비 갖다 놓고 똑같은 상품 제품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이 코너에 잘 보이는 이 자리에 있는 이 휴대폰 가게가 장사가 더 잘 되겠죠. 물론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고 이 골목 안에 있는 이 휴대폰 가게가 친절하고 또 많이 할인도 많이 해주고 인터넷으로 뭔가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입소문을 놨다, 그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똑같은 조건에서는 아마 이 코너에 있는 이 가게가 훨씬 더 장사가 잘 될 겁니다. 왜? 입지 조건이 좋으니까. 이 영업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종기업의 정상이익보다 많은 초과이익, 동종의 기업의 이익보다 많은 초과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영업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업권이 이렇다 이해만 하시면 되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른 가게에 비해서 우리 가게가, 또 우리 회사가 더 뛰어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일종의 무형자산이고요. 영업권은 특성상 특정 기업하고 분리되어 거래될 수는 없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장점이기 때문에 그 회사와 분리해서 거래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이 있습니다. 사업결합, 합병을 말해요. 보시면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이란 기업 간 합병 등으로 인하여 타 기업이 보유하던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해서 지급한 대가, 합병 대가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습니다. B 회사를 A 회사가 잡아먹어요. 합병합니다. B 회사의 자산은 1,000원이 있었고 부채는 600원이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자본은 얼마인가요?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니까 400원이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이 회사의 가치는 자산 빼기 부채 해가지고 자본, 이게 이 회사의 가치예요. 그래서 A 회사는 B 회사를 잡아먹을 때 합병 대가를 지급합니다. 그냥 공짜로 그냥 강제로 합병 그런 거 아니에요.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합병을 하는 거예요. 사오는 거예요.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의 가치는 장부상으로만 보면 자산 빼기 부채 해가지고 400원만 주면 되는 회사인 것 같은데, 400원만 주면 절대 B 회사를 팔지 않습니다. B 회사의 주주들이죠. 주인은
400원 줄게 팔아라. 그럼 절대 안 팔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그런 노하우라든지 그런 뭐 입지 조건이라든지 인적 자원이라든지 그런 영업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400원 줄게 팔아라. 그럼 안 팝니다. 좀 더 줘야 돼요. 600원 줄게. 그럼 오케이 팔게. 그래가지고 A는 A 회사는 B 회사를 600원 주고 사옵니다. 그럼 회계처리를 이렇게 해요. B 회사를 사오는 B 회사의 사업 부분을 A 회사로 합병하면서 자산 똑같이 옵니다. 자산 1,000원, 부채 600원. 그리고 현금을 600원 주고 사왔으니까 자본이 400원이 아니라 현금 600원 주고, 그러면 대변이 1,200원이니까 차변에 1,000원, 200원 더 써야 되겠죠. 이 200원이 영업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해가지고 B 회사를 A 회사로 합병, 돈 주고 사왔다. 그래서 B 회사의 순자산, 실제 장부상 가치보다 돈을 더 줬다. 200원 더 줬죠. 400원짜리 200원, 600원 줘 샀으니까 200원 더 줬죠. 이 200원 좀 더 준 이 금액을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합병할 때 타기업, 여기서는 B기업이죠. B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순자산 공정가치, 여기서는 400원이었죠. 순자산. 그러니까 자본 400원 초과에 지급한 금액. 600원 주고 사왔으니까 초과한 금액은 200원. 이 금액을 합병대가, 이거를 영업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외부와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끼리 합병일 때는 엄청나게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도 받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도 굉장히 좀 쉽지 않아 해요. 어쨌든 측정이 가능하므로 무형자산을 계상하는데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을 합니다. 상각하는데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왜? 이 영업권이라는 거는 내용연수가 무한정이라고 봐요. 계속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계속 무한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각하지 않습니다. 영업권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 또 있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영업권을 창출할 수 있겠죠. 뭐 당연히 열심히 임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른 회사에 비해서 어떤 노하우를 개발해가지고 다른 회사, 동종의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리더라. 일종의 영업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이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지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업권은 외부에서 사온 것만, 합병 같은 데서 사올 때만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자가장설 영업권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가로 3번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자가장설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 없는데 개발비 같은 거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개발할 때 어떤 뭐 노하우라든지 상품, 제품 이런 거를 연구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일반 기업에서도 연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심지어는 식당 같은 데서도 메뉴 개발하느라고 개발 활동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종원 대표님 TV에 나오는 거 보면 좀 조그마한 그 가게 같은 데 가서 컨설팅도 많이 해주죠. 메뉴 개발도 도와주고 또 메뉴 선정 뭐 그런 것도 많이 좋은 일 많이 하시죠. 그럴 때 보면 그 식당 사장님들한테 좀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런저런 음식도 만들어 보라고 지시 같은 걸 많이 하세요. 보면 음식 하나 만드는데 메뉴 개발 하나 하고 하는데 시간과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 거 보면 심지어 일반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식당 같은 데서도 그렇게 연구 개발을 많이 하는데 기업에서는 오죽할까요? 굉장히 많이 연구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드는 비용을 말해요. 이럴 때는 연구 활동하고 개발 활동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취급합니다.
연구 활동은 수익과 직접 창출되는 게 되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연구만 하는 거예요. 연구원들도 채용하고 연구해가지고 이게 수익과 연결이 될까,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도 될까 연구만 하는 거예요. 이때 연구 활동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지식이나 이해를 얻기 위해 수행하는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탐구 활동. 뭔가 추상적이죠. 추상적이고 뭔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게 연구 활동이고, 개발 활동은 상업적인 생산이나 사용하기 전에 연구 결과나 관련 지식을 새롭거나 현저하게 개량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실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이것도 뭔가 와닿지는 않는데 그냥 가만 보니까 연구 활동보다는 뭔가 구체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안 든다고요? 아, 안타깝습니다. 자주 보시면 뭔가 좀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이거 개념을 암기해서 해결을 할 게 아니고 느낌을 받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 시험을 치는 데는, 우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시험을 치는 데는 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먹는 감 말고요. 센스 말하는 거,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생활 할 때도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시험 칠 때까지만이라도 자주 보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다독. 지금 인문 강의라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이런 말 처음 하는 거죠. 다독. 그래서 자주 읽어서 감을 가지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반복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수험계에서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저도 예전에 공부 열심히 할 때 그때 담당 교수님한테 들은 말이에요. 수험 생활할 때 유명한 명언입니다. 가슴에 깊이 새기고 머릿속에 남겨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대 반복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합격이다. 반복이 가장 중요해요. 반복. 결국은 다독을 말하는 거죠. 자주 봐서, 열심히 봐서 감을 익히라는 겁니다. 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활동, 과학적 기술 지식, 이해, 독창적 계획, 탐구활동, 뭔가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개발활동 보면 상업이란 말이 들어가죠. 연구, 새롭고 현재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이에요. 용역의 생산을 위한 계획이나 설계에 적용하는 활동. 계획도 있고 설계도 한다. 뭔가 구체적인 게 있는 것 같죠. 감입니다. 감각으로 추상적이네. 추상적이니까 연구활동. 뭔가 구체적 이런 게 재료, 장치, 제품 이런 게 나오네. 그런 개발활동.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구활동은 뭔가 추상적이다. 무형자산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용이에요. 비용. 개발활동은 무형자산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활동은 뭔가 폭넓게 이것저것 다 건드려 봅니다. 연구할 때는 그냥 폭넓게 건드려 보는 거고, 개발활동은 폭넓게 건드려 보다가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이거는 상품으로 개발하자, 제품으로 개발하자. 그게 개발활동이에요. 그래서 제품이란 말이, 장치, 재료 이런 말, 구체적인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잘 구분하실 게, 실무적으로 이 연구활동과 개발활동을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실무를 하는 게 아니라 다행히 공부를 하는 거죠. 시험 문제를 풀 겁니다. 시험 문제 푸는 데는 다 조건이 주어진 이런 단어들이 주어지니까 구분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자주 보셔가지고 감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 너무 중요합니다. 시험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 자주 보시라는 겁니다. 연구활동이 뭐냐? 아까 연구활동은 폭넓게 이것저것 다 건드려 보는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연구활동에 관련되는 게 뭐냐? 이렇게 기억, 연딕을 열 4가지를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에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새로운 지식입니다.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그 다음에 니은번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 활동. 연구란 말이 들어가죠. 연구 결과, 기타 지식. 역시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D번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이런 말은 아까 개발 활동에 있었는데 이게 또 나오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체안을 여러 가지 대체안 이것저것 다 건드려 본다는 이야기죠. 대체안을 탐색하는 활동이고, 다음에 리얼번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이런 말이 또 들어가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용역에 대한 여러 대체안, 여기 여러 가지 대체안 이것저것 다 건드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D번, 리얼번 비슷한 말이죠. 제안, 설계, 평가, 최종 선택하는 활동. 이런 게 연구 활동이고요. 지금 35페이지 메뉴에 있는 표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연구 활동이고, 개발 활동은 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개발 활동 예시입니다. 기업은 생산이나 사용 전에 시제품, 이제 제품이 바로 나와요. 시제품입니다.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구체적이죠. 제품이 나와버리니까 시제품이지만. 니은번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부, 지그, 주정, 금형. 지그가 뭔지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금형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설계하는 활동. 일단 상업적 생산, 상업적 생산이 바로 나와버리네요.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 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 공장. 시험 공장. 상업적 생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시험 공장을 시험 공장 설계 건설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직접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해당 제품에. 리얼번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거. 이것도 역시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시제품, 공장, 이런 구체적인 금형 같은 거 설계 또는 최종 선정안 이런 말이 나오니까 뭔가 이제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막무가내로 감을 만들어라 자주 발 이런 게 아니고 요령이 좀 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활동은 가만히 보니까 생산, 시제품 이런 말이 나오고, 시험 공장, 금형도 상당히 굉장히 비싸요. 금형 하나 만드는데 상당히 비쌉니다. 이런 구체적인 말이 나오고, 아까 봤던 연구 활동 보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그리고 대체안 탐색.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색하는 겁니다. 최종 선택하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다 건드려보고 지식입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다시 개발 활동 보시면 뭔가 구체적입니다. 시제품, 금형, 공장,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시험. 이제 감이 좀 생기시죠? 조금 구분할 수 있으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멈추면 안 됩니다. 당연히 수업 마치고 복습 한번 하시고요. OX 문제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머리에 잘 들어올 겁니다. 역시 지금 인문 강의를 듣고 나서 부담 없이 그냥 간단하게 복습하시면 듣고 나서 본 강의 들으시는 게 훨씬 본 강의 효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회계 처리. 연구 단계의 지출은 전액 다 비용으로, 연구비라는 계정과목으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연구 단계는 그렇습니다. 개발 단계의 지출이다. 개발 단계의 지출하면 좀 따질 게 있습니다. 뭘 따져야 되냐?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않는지 이걸 따져야 됩니다. 미충족이라면 역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경상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런데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한다. 개발 단계에 지출하고 무형자산의 자산 인식 요건도 충족한다. 그렇다면 비로소 이제서야 무형자산,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발비 뒤에 B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비용이 아니고요. 자산입니다. 무형자산에 해당해요. 이거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연구 단계 지출을 할 때는 전액 다 연구비라는 비용으로, 개발 단계 지출은 자산 인식 요건 충족하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인식 요건 충족 안 하면 경상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밑에도 중요합니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애매하다. 실제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다 그러면 무조건 연구비입니다.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이 모두 연구 단계, 다 연구비. 그래서 애매하다 그러면 다 연구비로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잘 봐두시고요. 넘어갑니다. 무형자산 상각 대상.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걸 감가상각하냐 보니까 내용연수가 유한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유한한 무형자산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고 비한정이다.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영업권이죠. 영업권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상각하지 않는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도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그래요. 유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경우는 없습니다. 유형자산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가치가 감소하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하죠. 근데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파손되거나 마모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비한정인 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상각 방법이 나오죠. 상각 방법 35페이지 중간 조금 아래쪽에 있는 표입니다. 세 가지 방법,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이제 우리는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 체감잔액법은 초기에 많이 상각하고 가면 갈수록 적게 상각하는 정률법 같은 거. 생산량 비례법은 생산량에 비례해서 뭐 석탄, 탄광 같은 데서 쓰는 거고요. 역시 상각 방법 유형자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산이 갖는 예상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 형태에 기초하여 선택한다.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자산의 해당 무형자산의 특성에 맞게 선택한다라고 보면 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예상되는 소비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매기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정액법 하다가 정률법로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무형자산의 특성에 달라지지 않는 한, 무형자산의 특성에 달라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는 한은 매기 똑같은 방법 적용해라. 그런 이야기고요. 감가상각 방법 선정은 비슷한 말이 또 나와요.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거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해가지고 방법을 몇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는데요. 뭐 정액법, 체감잔액법,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중에 선택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형태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무조건 정액법이라는 거. 예상되는 소비 형태에 맞게 경제적 효익이 발생되는 그에 맞게 정액법을 할지 정률법을 할지 뭔 방법을 할지 선택을 하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정액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형자산 상각하는 거는 유형자산하고는 좀 회계처리가 좀 달라요. 무형자산은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그냥 무형자산이라고 적습니다. 상각 누객 이런 거 없어요. 유형자산 할 때는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객 이렇게 적었죠. 무형자산은 아닙니다. 무형자산은 그냥 대변에 무형자산 그대로 적어버립니다. 그래서 무형자산의 대변에 썼으니까 자산의 대변에 감소죠. 자산의 감소로 바로 써가지고 무형자산 원가에서 바로 차감을 해버립니다. 이런 걸 직접법이라고 해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합격! 무형자산의 잔존가치가 나옵니다.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35페이지 조금 아래쪽에 있죠. 동그라미 3번에 나오죠. 무형자산 잔존가치.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잔존가치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게 A, B 이 경우가 아니라면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걸로 봐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으로 봅니다. 없는 걸로 봐요. 근데 예외는 있죠. 이런 게 예외죠.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자산을 구입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면 내용연수 종료 시점 무형자산을 20년 동안 쓰기로 했는데 20년 딱 지났을 때 다른 사람이 돈 주고 사갈 거라는 걸 미리 예약했다. 그렇다면 사가는 가격, 그 가격을 잔존가치로 처리할 수 있겠죠. 잔존가치 개념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활성 시장이 있고 무형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있고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잔존가치를 활성 시장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활성 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잔존가치는 없는 걸로 본다라는 거죠. 깊이 있게 여기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읽어보셨으면 금방 제가 설명하는 거 한번 들으셨으면 그걸로 됐고요. 그냥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0이다.
라고 지금은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내역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내역연수가 없어요. 영원히 존재할 거다. 그런 이야기죠. 이거는 상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비한정인 경우는 그렇게 뭐 많진 않아요. 그래서 좀 엄격합니다. 엄격하게 다룹니다. 매년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는 회수 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해 가지고 손상 검사를 매년 또는 손상 징후가 있을 때, 이럴 때 매년 해도 되고 뭐 손상 징후가 있을 때 해도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손상 검사, 손상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죠. 밑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페이지에 투자 부동산이 나옵니다. 투자 부동산. 부동산은 부동산인데 보통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말하죠. 토지 건물인데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다. 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부동산이라면 유형 자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투자 부동산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또는 둘 다, 임대 수익 또는 시세 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해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 이용자가 사용권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는 건데요. 그냥 뭐 시세 차익 정도 얻기 위해서 또는 임대 수익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다 라고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뭐 리스를 굳이 지금 끼워서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 목적, 이럴 때 목적에 사용하면 이거는 유형 자산인 거죠. 사용하거나 통상의 영역 과정에서 판매 목적이다. 판매 목적이라면 재고 자산인 거죠. 그래서 생산, 제공, 관리 이건 유형 자산 해당하고, 그다음에 판매 목적이라면 재고 자산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문장, 짧은 문장 나옵니다. 감가상각하지 않는다. 투자 부동산은 감가상각하지 않아요.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하는데 투자 부동산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투자 부동산의 예가 있고 투자 부동산이 아닌 예, 이거 한번 섞어놨을 때 서로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기억번, 투자 부동산의 기억번, 장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시세 차익입니다. 시세 차익이라면 투자 자산에 해당해요. 투자 목적에 해당이 되죠. 이런 토지. 단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단기간 판매하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는 이제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한다. 이건 재고 자산이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 부동산이 아니다라는 거고, 니은번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토지자가 사용할지 아니면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단기간 판매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한다고 봐요. 사용한다는 말은 유형 자산인 거고 판매한다는 말은 재고 자산인 거죠. 유형 자산으로 할지 재고 자산으로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다 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토지나 건물, 부동산, 토지나 건물은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그러다가 시간 가버리면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죠. 그럼 시세 차익이 납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시세 차익이 나가지고 팔게 되면 결과적으로 투자 부동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자산인지 재고 자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D번 직접 소유하고 운용 리스로 제공하는 건물 또는 보유한 건물에 관련된 운용 리스로 제공하는 사용권 자산, 사용권 자산, 운용 리스 관련된 사용권 자산 이런 거는 투자 부동산이다 라는 거. 운용 리스에 대해서는 본 강의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운용 리스니 금융 리스니 이런 걸 구분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운용 리스다. 그러면 금융 리스는 이제 리스 회사에서 사용자한테 뭐 팔았다 그런 이야기,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런 개념이고, 운용 리스는 리스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빌려줬다 그런 의미예요. 빌려주는 거니까 투자 부동산이 되는 거고. 리얼번 운용 리스로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운용 리스와 관련됐다 그러면 뭐 투자 부동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B번 미래의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개발 중인 부동산, 미래의 투자 부동산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건설 개발하는 중에 있어도 투자 부동산이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부동산이 아닌 것 간단하죠. 기억번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계약 부동산 재고 자산이죠.
판매하기 위한 거는 재고자산. 또는 이를 위하여 건설 개발 중인 부동산, 그래도 재고자산입니다. 건설 중에서도 판매하기 위해서는 재고자산인 거죠. 재고자산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2번 자가사용 부동산, 스스로 사용하고 있다,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유형자산인 거죠. 유형자산.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금융리스로 제공했다는 거는 리스 용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산이 아닌 거죠. 운용리스는 그럼 투자부동산, 금융리스는 아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다른 계정과 계정 대체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억니은딕을 이름만 보겠습니다.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뭐 본강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기억니은딕을 이름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억번 자가사용 개시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이거를 투자부동산으로 쓰지 않고 스스로 사용해 버리더라. 그럼 유형자산이 돼버리는 거죠.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 부동산, 유형자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을 때 판매할 목적이니까 부동산,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가 이제 불모지입니다. 불모지인데 판매할 목적으로 이거를 불도저로 싹 밀어가지고 평탄화 작업도 하고 포장도 하고 한다. 그러면 판매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재고자산이 돼버리는 거죠. 판매를 위한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번 자가사용 종료 유형자산으로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건물이 있는데 직원들이 막 1, 2, 3층 다 꽉 차서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다른 건물로 옮겨요. 옮겨가지고 구 건물은 안 쓰고 그냥 다 피워놓은 채로 있다. 그리고 피워놓은 채로 있다가 이거를 쓰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에 내놓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유형자산이 아닌 겁니다. 자가사용 부동산,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사용하고 있을 때는 유형자산이었는데 자가사용 부동산, 유형자산이었는데 다른 건물로 옮기고 더 이상 쓰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부동산이 돼버리는 거죠. 3. 리얼번 제3자에 대한 운용리스 제공의 약정. 운용리스로 제공한다. 운용리스 그러면 이제 투자부동산이다 라는 느낌이 오시죠? 안 오신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케이.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합니다. 운용리스로 제공한다면. 원래 팔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을 그냥 운용리스로 쓰겠다. 그리고 운용리스란 말이 들어가면 투자부동산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다른 계정하고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바꾸거나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유형자산이 사용한다 그러면 유형자산이고 사용 안 하고 그냥 비워둔다 그럼 투자부동산, 판매 목적으로 바뀐다 그러면 재고자산, 운용리스 한다 그러면 투자부동산으로 간다.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잘 설명을 드렸고요. 역시 뒤에 10개의 기초개념 OX 10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역시 보시면서 OX 한번 풀어보시고 밑에 기초개념 OX 밑에 답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가능하면 답을 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답을 보시면서 풀었던 것도 괜찮습니다. 안 푸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답 안 보시면서 앞에 내용을 찾아서 확인하면서 스스로 OX를 찾아보시면 훨씬 더 공부가 많이 되시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